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모델 안마틴티입니다. 오늘은 사부 첫째 날인데요. 그동안 꽤 오래간만이죠.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불을 꺼주시고 눈을 감으신 후에 들어주시면서 숙면으로 들어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시작합니다. 뿔림의 거리의 목가와 생드니 거리의 서사시. 종달새라는 이름의 들판. 자베가 악당들을 세 대의 마차에 나누어 싣고 그 집을 떠난 뒤 마이우스는 밖으로 나왔다. 마이우스는 쿠페아크에게 왔다. 마이우스는 쿠페아크에게 여기서 좀 지내야겠어 하고 말했다. 이튿날 아침 마이우스는 고브 자택으로 돌아와 방세를 치르고 책과 침대와 책상을 손수레에 싣고서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그 집을 떠났다. 마이우스가 서둘러 집을 옮긴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끔찍한 짓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나니 더 이상 그 집에 있기가 싫었고, 둘째는 재판에 출두하여 테나흐디에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쥐베흐는 마이우스를 찾으려고 사방으로 수소문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여러 달이 흘렀다. 마이우스는 사람을 시켜서 감옥에 있는 테나흐디에 앞으로 월요일마다 5프랑을 보내고 있었다. 이미 돈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매번 쿠페아크에게 꿔서 보냈다. 그가 남에게서 돈을 꾸기는 이 일이 처음이었다. 마이우스는 다시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 모든 것이 또다시 캄캄한 나락 속으로 떨어져 버렸던 것이다. 이제는 전혀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다. 자신이 사랑하는 처녀를, 그녀의 아버지인 듯한 노인을,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유일한 관심사요, 희망이었던 그 알 수 없는 두 사람을 바로 눈앞에서 만났으나 한바탕 불어제친 회오르바람이 또다시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토록 무서운 사건을 겪었는데도 무엇 하나 알아낸 것이 없었다. 이제까지 혼자서 그렇다고 생각해왔던 이름마저 잘못된 것이었다. 그녀의 이름이 위흐슐린느가 아니라는 것만이 분명해졌을 뿐이다. 그리고 또 그 노인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정말 경찰의 눈을 피해서 사는 사람일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마이우스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마이우스의 가슴속에는 열정이 끓어올랐으나 눈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어느 날 마이우스는 생쥐아크 거리를 지나 어딘지 모르는 공터를 걷고 있었다. 황량하게 버려진 풍경에 마음이 끌린 마이우스는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었다. 여기가 어딥니까? 종달새의 들판이죠. 종달새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이우스의 사고는 거기서 멈췄다. 종달새,
그것은 마이우스가 위슈린느라는 이름 대신 줄곧 마음속으로 불러온 이름이었다. 종달새라는 말을 듣는 순간 종달새, 그것은 마이우스가 위슈린느라는 이름 대신 줄곧 마음속으로 불러온 이름이었다. 아니, 이게 그녀의 들판이라니. 그렇다면 여기 어디쯤에 그녀가 살고 있지 않을까?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었으나 그는 좀처럼 그 집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날부터 마히우스는 코페아크의 집에서 산다기보다 종달새의 들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그녀를 꿈꾸고 있었다. 문득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여기 있었네요. 고개를 들어보니 테나디에의 큰딸 에보니네였다. 그녀는 그때보다 훨씬 남루해졌지만 조금은 예뻐져 있었다. 그녀는 거침없이 자신의 방에 들어왔던 그날과 마찬가지로 맨발에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에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마이우스 앞에 와서 섰다. 그리고는 말문이 막힌 듯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다. 겨우 찾았어요.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동안 큰일이 있었어요. 아세요? 나 유치장에 들어가 있었어요. 2주일 동안요. 무슨 증거가 있어야죠. 나이도 어리니까요. 계속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셨더군요. 하고 마이우스가 대답했다. 아, 알았다. 그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런 야만스러운 짓은 싫으신 거죠? 그런데 왜 그런 낡은 모자를 쓰고 계세요? 지금 어디에 사세요? 마이우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나, 셔츠에 구멍이 났군요. 제가 꿰매드릴게요. 그녀는 계속해서 떠들어대면서 말을 이었으나 표정은 차츰 어두워지고 있었다. 당신은 나를 만나는 게 기쁘지 않는 모양이군요. 마이우스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제 말을 들으시면 당신도 곧 기뻐하실 거예요. 무슨 뜻이지?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마음속에서 무슨 갈등이라도 하는 듯 망설이는 눈치였다. 이윽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할 수 없군요. 당신이 이렇게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 난 당신의 환한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녀는 마이우스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말했다. 주소를 알아냈어요. 순간 마이우스의 얼굴빛이 파랗게 변했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주소라니? 무슨 주소? 당신이 찾고 있는 아가씨의. 마이우스가 그녀의 손을 움켜쥐며 말했다. 뭐? 뭐라고? 어서 말해줘. 대체 거기가 어디야? 절 따라오세요. 어느 거리 몇 번지인지는 확실히 몰라요. 여기서 반대쪽이에요. 하지만 집은 잘 알고 있으니까 데려다 드릴 수 있어요.
뿔림의 거리에 있는 집. 18세기 중엽 파리의 고등법원의 어느 판사가 생제르맹 거리를 지나 지금은 뿔림의 길이라고 불리는 곳에 비밀 통로가 달린 집을 한 채 지었다. 1829년 10월 꽤 나이 든 남자가 그 집 전체를 새 집으로 얻었다. 그는 어린 처녀 하나와 나이 든 하녀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사를 한다기보다는 남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 오듯이 살그머니 옮겨왔다. 그러나 이웃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 사람이 입에 오르내리는 일은 없었다. 이렇게 이사해온 사람이 장발장이었고 어린 처녀는 꼬제티였다. 하녀는 투생이라는 노처녀로 장발장이 가난으로부터 구해준 시골 여자로 말더듬이었다. 장발장은 연금 소유자 윌템무 포슐벙이라는 이름으로 그 집을 얻었다. 장발장은 왜 뿌띠 픽튀스 수녀원에서 나왔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무 일도 없었다. 장발장은 수녀원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너무 행복한 나머지 불안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는 매일 꼬제트를 만날 수 있었고 그의 사랑은 더욱더 커져갔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이 아이만은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 없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 있으리라. 아이는 여기서 교육을 받고 앞으로 훌륭한 수녀가 될 것이다. 내가 여기서 늙어가는 동안 이 아이는 여기서 자라고 또 이 아이가 늙어가면 나는 여기서 죽게 되리라.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주 곤욕스러운 생각에 빠졌다. 그는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이 행복이 정말 내 것일까? 혹시 남의 행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닐까? 이 아이의 행복을 늙은 내가 가로채서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것은 도둑질이 아닌가? 이 아이는 인생을 포기하기 전에 먼저 그것에 대해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 본인의 의견도 듣지 않고 속세의 고통에서 구해낸다는 명분으로 이 아이에게서 기쁨을 빼앗는다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인위적인 신앙심을 품게 한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왜곡하는 것은 오히려 신을 모독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것을 알고 수녀가 된 것을 후회하게 된다면 꼬제트는 나를 원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수녀원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5년 동안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종적을 감추고 살았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가도 될 것이다. 그는 이미 늙었고 세상도 변했다. 누가 자기를 알아보겠는가? 또 최악의 경우 위험한 것은 자기뿐이다. 다시 형무소에 가게 된다고 해도 꼬제트의 교육은 거의 끝난 셈이니 꼬제트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었다. 일단 마음을 결정하고 그는 기회를 기다렸다. 기회는 곧 찾아왔다. 포슐르벙 영감이 죽었던 것이다. 장발장은 수녀원장에게 면회를 청하여 형님이 돌아가셔서 유산은 어느 정도 물려받아 이제는 일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으니 수녀원 일을 그만두고 딸과 함께 나가고 싶노라고 말했다. 그리고 꼬제트가 수녀로 서원을 하지 않게 되면 무료로 교육을 받은 셈이 되니 그것은 부당한 일이므로
꼬제트가 여기서 보낸 5년간의 교육비로 5,000프랑의 돈을 수녀원에 기부할 생각이니 허락해달라고 정중하게 덧붙여 말했다. 이렇게 정발장은 수녀원을 나왔다. 그러나 정발장은 다시 자유의 공기를 마시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뿔림의 거리의 그 집을 발견하여 그 속에 깊숙이 몸을 숨겼다. 그는 뿔림의 거리의 그 집을 발견하여 그 속에 깊숙이 몸을 숨겼다. 그때부터 그는 윌템 포슐방이라는 이름을 썼다. 동시에 그는 파리시내의 다른 두 곳에 방을 얻어놓았다. 그렇게 하면 항상 같은 곳에 사는 것보다 사람의 주의를 덜 끌게 될 것이고, 만일 조금이라도 불안감이 느껴지면 집을 비울 수 있고, 또 쥐아베흐의 소나기에서 기적적으로 빠져나왔던 그날 밤처럼 뜻하지 않은 때에 갈 곳이 없어 막막해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두 군데 방이란 아주 초라했는데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구역에, 즉 하나는 웨스트 거리에, 또 하나는 옴므 아르메 거리에 있었다. 그는 이따금 투생을 남겨둔 채 꼬제트만을 데리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옴므 아르메나 웨스트로 가서 보내곤 했다. 그는 이따금 투생을 남겨둔 채 꼬제트만을 데리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옴므 아르메나 웨스트로 가서 보내곤 했다. 시민병 정발장. 꼬제트는 하녀와 함께 본체에서 생활했다. 커다란 침실, 무늬 있는 휘장과 안락 의자가 놓인 옛 판사의 거실, 그리고 정원이 모두 그녀의 것이었다. 정발장은 꼬제트의 방에 아름다운 페르시아 용단을 깔아주었다. 그리고 위아래층에 모두 꽃을 수놓은 커튼을 달아주었다. 겨울에는 위층이고 아래층이고 언제나 난방이 되었다. 한편 정발장은 정원에 있는 문디기 집에서 기거했다. 거실에는 요 한 장이 깔린 접는 침대, 나무 탁자 1개, 선반에 꽂힌 몇 권의 책만이 있었고 불은 한 번도 피운 적이 없었다. 그는 늘 꼬제트와 함께 식사했으나 자기 몫으로는 검은 빵을 준비하도록 했다. 투생이 들어왔을 때 그는 이렇게 일러두었다. 이 집의 주인은 꼬제트이니 그렇게 알아둬요. 그럼 나으리는요? 하고 투생이 깜짝 놀라 물었다. 나 말이요? 난 주인보다 더 높은 사람이지. 아버지니까. 꼬제트는 수녀원에서 살림살이를 배웠기 때문에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다. 정발장은 매일 꼬제트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다. 룩송부프 공원에 가서 가장 한적한 오솔길을 거니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일에는 미사에 참여했는데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꼬제트를 데리고 생자크 성당에 다녔다. 그곳은 매우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그는 많은 자산을 베풀었고 자주 성당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곤 했다. 이렇게 해서 테나르디에게서 생자크 성당이 자비로우신 어르신께 라고 쓴 편지를 받게 된 것이었다. 그는 꼬제트를 데리고 가난한 사람이나 병자를 찾아다니기를 즐겼다. 연금 소유자 포슐러벙 씨는 시민병이 되어 있었다. 그는 1831년에 시행된 징병검사를 받았다.
그때 따이시에서 행한 조사는 그가 뿌티피키스 수녀원에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시 당국은 보통 속인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신성한 곳에 있다 온 그를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시 경비병으로 내세웠다. 정벌장은 1년에 서너 번씩 군복을 입고 경비를 서러 나갔다. 그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수행했다. 세금을 내는 시민이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의 소원이었던 것이다. 그는 내면적으로는 천사를, 외면적으로는 시민을 자신의 이상으로 삼았다. 변화. 코제트는 아직 어렸을 때, 그러니까 막 14살을 넘기고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나이에 수녀원에서 나왔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녀는 눈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오히려 못생겼다고까지 할 수 있는 외모였다. 그러나 유난히 못생긴 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비쩍 마르고 뭔가 좀 자연스럽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교육을 다 끝낸 상태였다. 즉 종교를 배웠고 지리, 문법, 대화술, 프랑스 왕조사, 음악, 그리고 사람의 여벌굴 정도를 그릴 수 있는 그림의 기초를 배웠다. 그러나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것은 하나의 매력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위험이기도 했다. 처녀의 영혼은 어두컴컴한 무지 속에 넣어서는 안 된다. 처녀의 영혼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의 수녀를 모두 합치더라도 한 명의 어머니만 못한 것이다. 하지만 꼬제트에게는 어머니가 없었다. 정발장은 모든 일에 섬세한 신경과 애정을 쏟아주었으나 소녀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였다. 꼬제트는 아버지를, 정발장을 어린애다운 순수한 애정으로 사랑하고 이 노인을 가장 가깝고 다정한 친구로 생각했다. 꼬제트는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언제나 따라다녔다. 정발장은 본체에도 정원에도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수놓은 커튼이 드리워진 넓은 객실보다는 집 의자가 놓인 작은 별채에 있는 것을 더 좋아했다. 정발장은 코제트가 그렇게 자기를 항시 따라다니는 것에 행복을 느끼면서 짐짓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자, 이제 내 방으로 가거라. 이제 날 혼자 있게 해다오. 코제트는 어린 시절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를 위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다. 테나우디의 부부에 관한 일은 꿈속에서 보았던 두 개의 무서운 얼굴처럼 그녀의 머릿속에 깊이 남아있었다. 지옥 같은 생활에서 정발장이 구해준 것도 어렴풋이 생각났다. 그녀는 정발장이 자기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코제트는 그와 함께 외출할 때 늘 그의 팔에 매달려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오직 자기만으로 만족해하는 코제트를 보면서 정발장의 마음은 더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가엾게도 그는 순진한 환희에 몸을 떨며 기뻐하며 그러한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믿었고, 이런 행복의 은총을 받은 자신은 결코 불행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비참한 자신이 아이처럼 순진한 아이로부터, 그리고 비참한 자신이
이처럼 순진한 아이로부터 사랑을 받도록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었다. 어느 날 꼬지띠는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어머? 하고 소리를 질렀다. 자신이 무척 예쁘다고 느껴졌던 것이다. 그러자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한 번도 자기 얼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거울이야 가끔 들여다보긴 했었지만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본 적은 없었다. 게다가 가끔 사람들에게서 못생겼다는 소리를 듣다 단지 정발장만이 다정한 목소리로 천만에 안 그래 하고 말해주었다. 꼬제뜨는 늘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어린애처럼 쉽게 체념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거울이 정발장과 마찬가지로 그녀에게 천만에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몸매는 훌륭했고 피부는 하얗고 머리칼은 윤기가 흐르고 푸른 눈동자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름답다는 자신감이 그녀의 마음 안에 햇살처럼 퍼져나갔다. 그녀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도취감에 빠져 있었다. 한편 정발장은 걷잡을 수 없는 깊은 시리에 잠겼다. 그는 꼬제트가 점점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무슨 무서운 것이라도 보듯 지켜보고 있었다. 사실 꼬제트는 자신이 깨닫기 전부터 아름다워지고 있었다. 예기치 못했던 빛이 그녀를 에워싸기 시작했고 그것은 정발장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행복한 생활, 너무 행복한 나머지 조심스러운 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이미 가진 고통을 다 겪어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 상처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사나이. 예전에는 형무소의 무거운 쇠사슬에 짓눌려 힘겨워했는데 지금은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쇠사슬에 힘겨워하고 있다. 그런 그가 또다시 붙잡혀 남몰래 쌓고 있던 덕행에 남몰래 쌓고 있던 덕행의 이 은신처에서마저 끌려나와 만인이 눈앞에 세워질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 사나이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허용하고 모든 것을 축복하고 있었다. 다만 한 가지 유일하게 바라는 것은 꼬제트가 언제나 자신을 사랑해주는 것이었다. 제발 꼬제트가 계속해서 자기를 사랑해주기를. 이 아이의 마음이 언제까지나 자기 옆에 있고 자기에게 머무르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 말아주시기를. 꼬제트의 사랑은 그에게 있어서 위로이며 평화이며 만족이며 보상이었다. 이런 생활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여자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있었으나 그것이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만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저 아이는 정말 아름답구나.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여기서 그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과의 차이점이 있다. 그가 이토록 쓰라린 마음으로 보는 것을 어머니라면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았을 것이다. 변화의 첫 징조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났다. 난 정말 예뻐 하고 생각한 날부터
꼬제트는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었다. 한 달도 채 못 되어서 꼬제트는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었다. 정발장은 아버지, 전 아버지하고 같이 집에 있는 것이 좋아요 하고 말하던 꼬제트가 자주 밖에 나가고 싶어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반년이 지나 마이우스가 룩성부르크 공원에서 다시 그녀를 만나게 된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각자의 세상 안에 떨어져 있던 꼬제트와 마이우스는 함께 불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운명은 은근하고도 끈기 있게 이들 두 남녀를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었다. 연애소설에서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남용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사랑이란 모두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고 오직 그렇게만 시작되는 것이다. 뒷일은 어디까지나 뒷일에 불과한 것이고 또 뒤에야 일어나는 것이다. 두 영혼이 마주쳐서 불꽃이 튈 때의 동요만큼 진실한 것은 없다. 꼬제트의 무심한 눈길이 마이우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순간 자신의 눈길 역시 꼬제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는 것을 마이우스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 역시 자신이 받은 기쁨과 행복을 똑같이 그녀에게 주었다. 훨씬 전부터 그녀는 젊은 처녀들이 의뢰 그렇듯 다른 곳을 보는 척하면서 그를 관찰하고 있었다. 마이우스가 아직도 꼬제트를 그리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 때도 꼬제트는 그를 잘생긴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그녀에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 또한 그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두 사람의 눈이 서로 마주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최초의 울렁이는 마음을 말없는 시선 속에 교환하던 날에도 꼬제트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지 못했다. 그녀는 정발장의 습관에 따라 깊은 생각에 잠긴 채 6주간을 지내러 와 있던 웨스트거리의 집으로 돌아갔다. 마이우스의 망설임이나 설레임, 그리고 두려움을 독자들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벤치에 앉은 채 좀처럼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것이 꼬제트를 화나게 했다. 어느 날 그녀는 정발장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쪽으로 가보고 싶어요. 마이우스가 다가오지 않자 그녀 쪽에서 그에게 다가갔다. 그날 꼬제트의 시선은 마이우스의 마음을 송두째 앗아갔고 마이우스의 시선은 꼬제트의 가슴을 떨리게 만들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꼬제트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사랑이라는 말이 세속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병명을 모른다고 그 병을 약하게 앓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랑하고 있었으므로 그녀의 열정은 더욱 강렬했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혹은 유익한 것인지 위험한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치명적인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 허용된 것인지 금지된 것인지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채
사랑을 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싹튼 사랑은 멀리 떨어져서 품는 일종의 강렬한 동경이요. 그녀에게 싹튼 사랑은 멀리 떨어져서 품는 일종의 강렬한 동경이요. 말없이 바라보며 알지 못하는 인간에 대한 숭배였다. 그녀는 매일같이 산책 나갈 시간을 기다렸고, 나가서 마이유스를 만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꼈다. 그리고 정발장에게 자기가 느끼는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고 싶은 생각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 룩성부흐 공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의 슬픔.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 처해서도 곧 거기에 순응하는 본능이라는 것이 있다. 자연은 조심스럽게 마이유스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었다. 정발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나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알 수 없는 어둠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마이유스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아버지의 눈을 피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이따금 정발장과 눈이 마주치는 때가 있었다. 마이유스의 태도는 이미 자연스럽지가 않았다. 코제트가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과 동시에 그 미지의 청년도 언제나 새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것은 정발장에게 몹시 불쾌한 일이었다. 그는 이 미지의 청년에 대해 한 번도 코제트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절망적인 심정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저 청년은 꽤 건방져 보이는구나. 1년 전이었다면 코제트는 마이유스에게 무관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어머, 아니에요. 멋진 분이에요. 어머, 아니에요. 아주 멋진 분이에요. 그러나 10년 후였다면 마이유스를 향한 진정한 애정을 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10년 후였다면 마이유스를 향한 진정한 애정을 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정말 건방져 보여요. 아버지 말씀이 옳아요. 그러나 지금의 나이와 감정 상태에서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그저 이렇게 말했다. 저분 말씀이세요? 마치 이제 처음 보는 듯한 어조였다. 쓸데없는 짓을 했군 하고 정발장은 생각했다. 이 아이는 아직 저 젊은이를 생각지도 않는데 내가 공연히 알려준 결과가 됐어. 노인은 단순하며 대개 첫사랑에 사로잡힌 젊은이들이 고통이나 슬픔에 부딪히게 되면 여자는 어떤 함정에도 빠지지 않지만 남자는 쉽게 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 첫사랑에 있어 하나의 통칙이다. 정발장은 마이유스에게 갖가지 덫을 쳐놓았다. 산책 시간을 바꾸기도 하고 벤치를 바꾸기도 하고 손수건을 또렷또렷 보기도 하고 혼자 룩성부흐 공원에 와보기도 했다. 그러나 마이유스는 가엾게도 그 모든 함정에 걸려두고 말았다. 정발장이 그의 산책에 대해 던진 질문 하나하나에 그는 순진하게 네 하고 대답했다. 정발장은 마침내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저 얼간이는 꼬제띠에게 잔뜩 반해 있는 모양이지만 꼬제띠는 그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 그리고 그 뒤의 일은 이미 우리가 본 대로이다. 그는 꼬제띠를 따라 웨스트 거리까지 갔고 또 문지기에게 말을 걸었다. 일주일 뒤에 정발장은 집을 옮겨버렸다. 그는 뿔리메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꼬제띠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 꼬제띠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미 행여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진 않을까 두려워하는 단계에 이르렀던 것이다. 정발장은 이런 종류의 불행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정발장은 꼬제띠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중대한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꼬제띠의 얼굴이 슬픔에 잠긴 듯하여 그도 우울해졌을 뿐이었다. 한편 꼬제띠는 온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얼굴이 창백해진 것 외에는 장발장에게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다정하게 대했다. 그러나 그처럼 안색이 나빠진 것만으로도 정발장은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이따금 그녀에게 물었다. 왜 그러는 거냐?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리고는 잠시 후 아버지가 슬퍼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덧붙였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나 말이냐?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는 이렇게 인자하게 대답하는 것이었다.